아재인 듯 아재 아닌. 아재둘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7월에 아재둘룸을 찍으러 서울 모처에서 또 만났습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뭔가요? 오늘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실생활에서 많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가제이기도 한데 알의 공포라고 합니다. 그 알이 그 영어 침체, 제 영어가 아니라서 뭐 정확하게 발음 못하겠지만, 네, 그 침체라는 영어 단어의 그 앞에 철자만 따서 그래서 알의 공포라고 이렇게 경제 신문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리세션의 공포. 네, 그래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현상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이 혹시 이게 뭘 것 같아요? 빵 가격표인 것 같은데요. 네, 동일 그 지금 여기 써있기로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생크림 버터 스콘이라고. 네. 찾아보니까 뚜레쥬르에서 팔고 있는 현재 생크림 버터 스콘의 가격표인데, 네. 가격이 점점 밑으로 내려가서 점진적으로 지금 2,500원에서 3,400원이 됐네요. 네, 지금 여기는 굉장히 미미하게 안 보이는데 네. 기간이 보여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저는 보이네요. 맨 위에가 아마 2020년 4월일 거예요. 그래서 2021년일 거고, 아마 그 지금 요 마지막이 2022년. 그러니까 거의 1년 사이에 네. 이 빵 가격이 상승한 거를 이 뚜레쥬르 지금 알바하시는 분이 모아서 보여주는 거다. 모아서 사진을. 그만큼 빵 가격이 짧은 기간에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네요. 네네네. 저는 이제 약간 성격이 좀 이상해서 그런가 한 번 갔던 데는 계속 가거든요. 지겨워질 때까지 가는데, 보면 최근에 작년까지만 해도 한 5,000원? 뭐 좀 싼데 5,000원짜리 그 음식을 이 어느 순간 보니까 6,000원대 있고 7,000원대 있고 이제 순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빵 가격처럼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은 좀 이렇게 가격의 변화가 왔더라고요. 빵이나 뭐 식당이나 굉장히 서민이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서민 물가이고 먹거리 물가인데 급격하게 가격이 많이 오르네요. 네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 우리의 벌이는 좀 늘지 않아서 좀 더 좀 크게 좀 가격이 크다. 네. 이런 거를 흔히 이제 경제학에서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경제학 그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버는 돈의 어떤 게 증가세보다 이 현재 이제 어떤 생필품이나 뭐 전체적인 가격의 변화가 좀 월등히 좀 높을 경우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인플레이션인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지금 진행이 돼서 이런 상황이 온 거고요. 네. 그 첫 번째로는 현재 지금 가장 먼저 좀 이유를 줄 수 있는 거는 그 코로나 19로 인한 그 코로나 19를 견디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네. 그 푼 돈이 지금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그 돈을 현재 이제 코로나 19가 좀 그 점점 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제 그 돈을 다시 좀 회수하려는 그런 현상 때문에 좀 이런 인플레이션이 좀 초래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지금 우크라이나, 저희가 이제 지난달까지 계속 했던 이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상황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어요. 현재 제가 소속돼 있고 하고 있는 일 중에서도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 원자재 가격을 최근에 20에서 30%씩 대부분의 원자재 가격들을 다 올렸어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수입되는 가격이, 거기다가 지금 환율이 보시면은 환율 가격이, 환율이 전에는 1,200원, 많이 높아봐야 1,200원이었는데 현재는 1,300원 이상까지 가고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플레 현상을 또 촉진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국제 유가 가격도 계속 올랐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러시아가 좀 아시겠지만 러시아도 지금 에너지 수출 국가다 보니까 네.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수급이 좀 불안정하게 되면서 에너지 국제 유가가 올랐는데 오늘 기사에 보니까 국제 유가가 지금 지금 전쟁 거의 초기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이죠. 3월 7일. 네. 그러니까 2월 달에 전쟁을 했으니까 3월 달쯤에 이제 이렇게 영향을 받았는데 그때 최고치를 찍다가 현재는 대부분의 이제 3대 국제 유가 추이가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기 경기 침체 신호인 거고요. 이게 이런 현상이 지금 쉽게 사실은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학 교과서나 이런 데서 보면 국제 유가가 올라가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외부의 어떤 좀 안 좋은 상황에 네. 있어서 순간적으로 올라간 거라서 외부 충격이 반영된 거라고 네. 치면 지금 이제 그 외에는 경기가 좋아지면 당연히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그 국제 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지금 갑자기 이렇게 국제 유가가 떨어진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는 지표로 볼 수 있고요.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경기 침체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 유가를 올리는 요인이 전쟁이라는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는 떨어질 만큼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인 것 같네요. 네. 그만큼 경제 활동 여력이 떨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난 6월달에 그 미국 그 FT IGM 서베이 이쪽에서 경제학자 49명한테 3일 그러니까 6월 6일부터 9일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년 미국의 경기 전망인데 사실 이걸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네. 미국의 경기가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사실 세계의 경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향력이 제일 네, 크겠죠.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와봤고요. 지금 보면 지금 이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경기 침체 기간이 시작되는 지점은 어느 지점이냐? 압도적으로 많은 게 압도적이라기보다는 가장 많은 게 내년 1, 2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70% 정도의 경제학자들이 내년에는 그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R의 시작이 리세션이 내년이 시작될 것이다. 네. 지금 힘든 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고. 그렇죠. 내년에 이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본격적으로 아니지만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이 제일 힘들 거다라는 얘기도 아니죠. 네. 내년이 이제 시작되면 이제 계속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라서 정말 무서운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많은 경제 위기를 겪고 와봤잖아요. 그리고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97년도에 IMF의 지금 외환 위기도 겪어봤고, 근데 수많은 경제 위기를 겪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 네. 그 딱 났던 그 97년도 그 해에 가장 힘들었던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이루어졌던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네. 뭐 이제 지금 뭐 최근에 가장 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19지만 코로나 19로 좀 힘들었던 사람들이 현재 좀 많은 부분 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줄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내년에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 침체가 온다 하면 향후 5, 6년 정도는 좀 힘든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소를 좀 이렇게 물어봤는데 가장 지정학적 긴장과 에너지 비용이라는 건 앞서 저희가 언급했던 전쟁 얘기인 것 같네요. 전쟁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붕괴 지속. 이 공급망 붕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세계화 시대이다 보니까 한 군데서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수에즈 운하에서 이 일본 배가 무역선이 배를 한번 막은 적 있잖아요. 올해 초에. 그래서 국제 그 어떤 물동량이 꽉 막히는 그런 현상이 있었었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줬었던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가장 최근에는 상해를 봉쇄해서 그 어떤
혈관이 막히는 그런 경제 혈관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가장 큰 거는 뭐 지금 전쟁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도 뭐 전쟁하고 이어지겠네요. 그쪽이 네, 러시아의 이어지는 에너지라든가 그리고 네. 전쟁 전부터 지속되어 온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 관계 때문에 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코로나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이게 중국을 포함하고 있는 공급망 그리고 네.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망 이런 공급망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네. 일으키고 있다. 연방금리 최고 구간 이거는 가장 무서운 이야기인데 사실은 금리, 네. 미국의 금리. 그러니까 돈의 가격이죠. 네. 어제 그 우리나라도 0.5% 네. 이렇게 기준금리를 올려서 거의 미국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미국 제가 좀 찾아보진 않았지만 3에서 4%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 구간이라는 얘기잖아요. 이쪽 구간, 이쪽 구간이었는데 아마 좀 더 금리를 더 올린다는 이야기라서 금리가 올리면은 좀 우리나라도 같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코로나 때 좀 싸게 돈을 빌려서 뭐 좀 자산에 투자했던 분들이나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서브프라임 위기 때 봤던 그런 위기까지도 약간 비슷하게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경제의 어떤 침체를 좀 주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미국은 이제 네. 미국 자국의 물가 인플레를 네. 막아야 되는 목표가 있으니까 물가 네. 인정의 목표가 있으니까 금리 인상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고 네, 우리도 어차피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는 아무래도 이자율이 역전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를 따라 올려야 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죠. 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빚 문제죠, 빚. 네, 그렇죠. 네. 무서운 이야기죠. 한국의 빚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죠. 가계부채, 기업부채.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가계 부채고 최근에 그 우리가 이제 그 많이 뉴스에서 목도했던 뭐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다든가 그 뭐 주식에 투자해서 실패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우리 무리해서 집을 대출해서 샀던 분들. 집이 제일 크죠. 한국은 그렇죠. 집이 가지고 계신 재산의 분포를 보면 집이 압도적으로 비쌀 거고 그리고 또 집의 특징이 이제 주식하고 뭐 가상화폐 이런 것들하고는 다르게 일단 빨리빨리 현금화가 되지 않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게 큰 공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계속 경고했던 거죠.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은데 그 이순신 프로젝트하고 김광수 경제연구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많은 분들이 뭐 진실의 시간이 또 찾아오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앞으로 빚을 내서 집 사기는 힘들어지고 네. 이미 빚을 내서 집을 사신 분들은 이자 부담이 훨씬 커지니까 네. 힘이 힘들고 만약에 이런 것들로 인한 경기 후퇴 혹은 한국 자체의 기업 경쟁력이 줄어들어서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다라면 단순히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못 버티겠죠. 네. 부러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오거나. 그거가 예상되는 우리가 IMF 때 겪어본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좀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이 해서 뭐 아니면 뭐 기업 하나가 해서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라서 네. 어차피 오게 될 상황인 겁니다. 사실은 내년에는 뭐 지금도 이미 겪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국가를 이끄는 정치권이 상당히 좀 역할이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 정쟁보다는 좀 경제에 좀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바라는 것도 그런 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큰 어려움이
코앞에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 그러니까 정치권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좀 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자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마찬가지로 정치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개인의 수준에서 이거를 어떻게 역행하거나 이겨내기는 사실 쉽지 않죠. 굉장히 재정이 건전하고, 그러니까 빚이 없고 자산이 튼튼하고 많으신 분들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우리 모두의 상황이 그렇지 않을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앞으로의 문제 해결을 말씀하셨고, 저는 좀 과거를 생각해 봤어요. 이거를 예상하기 어려운 건가? 이거를 이렇게 닥쳐봐야만 알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일반 시민도 예상을 하고 계속 경고를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빚은 무서운 거고, 경기가 한상좋지 않고, 부동산 불패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일종의 하는 말이죠. 그런 거는 없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거품이 일어나면 위험하다라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외부적인 상황, 전쟁이라든가 미국의 금리라든가 는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주택 가격이 오를 때,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한국 주식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갈 때, 그거의 원인이 한국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유동성이 많아져서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이라든가, 그게 좀 마무리되려 해서 출구 전략을 하고 있었더니 코로나가 터져서 다시 그걸 이겨내서 돈을 풀었을 때, 이런 돈의 흐름들을 설명하고 경고하고 이게 위험하니까 이렇게 생산적인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가이드를 해야 될 게 정부 아닌가요? 정치권이고. 그런데 되돌아보면 부동산 뭐 개발할 때 나서서 해먹으려는 사람들이 정치권이고, 눈먼 돈 생긴다 그러면 자기 선거에 맞게 지원금 쓰고, 이게 다 정치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치권이 그 과거의 정치권과 관계없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정치권이 아니고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닥친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을까? 기대하기 힘들고요. 오히려 죄를 물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의 정치권에 만족할 건가? 우리가 이 정도의 정치권이 우리를 대변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우리의 수준이 딱 이 정도 정치권이라면 희망이 없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에너지를 써가면서 이순신 프로젝트를 이야기하고 동영상을 찍는 것도 희망을 만들어내려는 겁니다. 이 정치권을 싹 물갈이해서 상식적이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누구나 조금만 들여보면 알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떨어지는 경쟁력에 대해서 문제가 터지기 전에 경쟁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상식적인 수준의 정치권을 갖고자 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명확하고도 가까운 큰 위기를 앞에 두고서 다시 한번 희망의 이야기를 해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은 희망이 없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고 아픈 이야기인데, 이런 외부적인 요인을 맞닥뜨린 한국의 내부적인 역량, 특히 정치권의 역량에 대해서 더 큰 공포를 느낍니다. 그럼 오늘 R의 공포, 리세션, 경기 침체가 코앞에 다가왔다라는 이 말로 하기는 쉽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